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교정학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학을 문제풀이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학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학이라는 교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 교정학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첫째는 흐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개념에 따른 용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정학 전체적인 어떤 학문을 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측면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지금 우리가 시행 중인 형집행법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용어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현행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교정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학은 2차 대전 후에 형사정책에서 분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형사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교정학을 크게 나누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고전학파, 실정주의, 탈실정주의. 이 콩과 살과 팥이다. 그래 교정학은 전체적으로 콩과 살과 팥이 섞여 있다. 그 섞여 있는 것을 콩인지 살인지 팥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시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교정학 전체적인 바탕을 형성하면서 계속 맥을 이어오고 있다. 고전학파는 신고전학파 1764년 베카레아가 범죄와 형벌을 발표한 이후에 영혼의 불꽃같이 고전학파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즉 재형법정주의, 재형균주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상한 처벌을 주장하는 고전학파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고전학파는 모든 것을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의 규정 외에는 재량권을 전혀 부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판사에게 재량권을 좀 부여하고 또 법률에 있어서 우리 그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임산부라든가 이와 같은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조금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신고전학파 하죠. 이와 같은 고전학파가 실정주의가 1876년 롬모르조가 범죄인론을 발표한 이후에 실정주의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쇠퇴되다가 다시 1960년대에 와서 현대적 고전학파가 등장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실정주의 이론에 의해서 범죄자를 교정교화시켜 재범을 방지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어떤 이념에 따라서 충실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죠. 즉 다시 말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범죄율이 낮아졌는데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정주의 이론의 효과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같은 맥락에서 현대적 고전학파와 정의 모델이 등장하게 되죠. 또 실정주의는 결국 범죄가 아닌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이 범죄자를 어떻게 처우할 것이냐, 범죄 원인은 쪽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문제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하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개선을 하고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환경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주 내용이 범죄자를 대선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교정하는데 또 개선하는데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가 처우죠. 범죄자를 처우해서 교화 개선시켜서 것을 주 내용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회 방해라는 형벌이라는 처벌이 아니라 사회 방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형주의 또 그 사람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했나 교육을 시킨다. 그래 교육형주의 어떻게 했나 개선했나 개선형주의 같은 어떤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탈실증주의는 기존에 있는 실정주의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1960년대 후반에 와서 낙인론에 동경하면서 범죄자라는 관점에서 국가 형사사법 기관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낙인이 결국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을 해서 범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낙인을 안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형벌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다음 비범죄화해야 된다. 이와
그다음 비시설내 수용해야 된다. 여기다가 적법조차 논리가 가미되면서 OD 이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죠. 그러나 비판 법률은 우리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집단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우리가 급진적 갈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모순에 대한 그 결과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 고전학파 이론 자체도 탈실증주의 이론에 포함될 수 있죠. 정의 모델이라든가 현대적 고전학파 이론들도 결국은 탈증주의에서 벗어나는 실증주의에서 벗어나니까 탈실증주의 이론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적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범죄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범죄자와 주체가 돼서 모든 어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 초점을 줬다면은 국가와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뭐 그와 같은 것에서 원래 범죄가 있지 않는 상태와 같이 해준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원상회복주의 사법이 지금 현대 사회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이죠. 보통 구체적인 내용 보면 주로 화해와 조정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개념을 명확히 알아주셔야 되겠죠. 고전학파는 범죄 행위 자체를 중요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죠. 범죄에 대해서 그게 상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고 또 형벌 부과한과 처벌을 의미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일반 예방 효과를 추구하고 또 이런 처벌하게 되면 구금을 시켜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환경과 소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난 입장이고 범죄에 대한 의무적 성격을 지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반면에 실정학파는 범죄가 아닌 범죄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대표적인 것이 롬브레지 격세 유정 같은 그와 같은 이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해서 교화 개선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하는 내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화를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크게는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처벌하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소재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적 입자이다. 범죄자는 특별한 사람을 예방한다. 특별 예방론적 입자이다. 그래서 결정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처우해야 된다. 개별이라는 그러니까 실정주의는 개별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개별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래서 개별 특별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실정주의를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 개정에 분류에 대해서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특히 과학적 분류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어떤 분류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분류함에서 심리검사, 적성검사, 이와 같은 것을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격 교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개별적으로 상한 처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 같은 실정주의는 교육을 시켜서 개선시킨다. 사회 방위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범죄자를 개선시킨다. 그래서 교육형, 목격형, 개선형이라는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데 단지 어떤 곳에 조금 보다 중점을 두고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개념은 사상적 배경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범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범죄를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처분 사상이 실정주의 시대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후에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고전학파 쓰는 용어, 실정주의 학파에서 쓰는 용어, 이와 같은 용어들을 우리가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한 이 법률 용어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수용제라든가 또 임의규제, 강제규제 이와 같은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 용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용어들도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용제 처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법령이 정비되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형집행법,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정주의 이론을 사상을 바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들을 현재 형집행법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삐뚤어진 나무를 바로잡아 곱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삐뚤어진 나무 바로잡을 교자에 고들정자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나무라고 하는 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잡는 것은 처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곱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킨다. 그리고 재사회화시킨다. 그리고 교정의 궁극적인 이념은 무엇이냐?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요, 다시 재사회화시키는 것이죠. 재사회와 사회 복귀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처벌과 처우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전학파를 가장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처벌이고, 또 실증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처우다 하는 것이죠. 고전학파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벌을 하고 응벌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논리가 나오죠. 처우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범죄자 자체를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처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정주의는 소질과 환경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질론적 측면이라든가 또 생물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체결해야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또한 교정학은 심리학에서 유래된 용어죠. 교정은 우리가 심성을 교정한다는 이상성격 또 이상심리 같은 것을 우리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어떤 성격이나 심리를 교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정이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우의 방법에서는 특히 범죄 원인론적 관점에서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신체적이라든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정신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냐? 맛이 갖는 사람들은 또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모델이 등장하고, 심리학적 측면에는 반사회적인 성격이나 또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맛이 살짝 같다. 반도라이다. 그러면 개성과 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성 모델 또는 적응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소질론적 신체적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다. 그래 우리가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범죄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개인적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범죄할 당시에 어떤 경제 상태, 불경기다, IMF다, 이와 같은 전체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경기 상태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 사회와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 같은 것들이 있다고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같은 것은 무엇이냐?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재통합 모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고정학은 결국 고전학파에서 처벌하는 개념에서 실정주의 1764년 베카레아가 범죄와 형벌을 발표한 이후에 1876년에 롬브르조가 범죄 인론을 발표하게 됐죠. 그때부터 실정학파가 시작되고, 실정학파 주 내용이 처우를 하는데 처우의 주 내용이 뭐냐? 교육과 목적과 목격형주의, 교육형주의, 개선형주의 등으로 이해하고, 목격형주의는 단지 사회 방해보다도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 것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대전 후에는 우리가 처우라는가 교정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교정의 범위를 보면은 우리가 범죄가 있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하게 총치를 하게 되죠. 검사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재판에서 형벌을 부과하거나 보안처벌을 평가하거나 또는 석방하게 되는 그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형벌은 우리가
자유행위 징역 근거 고려가 있고 그다음에 노역이 있죠. 노역이 있는데 이것을 노역을 우리 합쳐서 우리가 일본 제2협의의 교정이 한다. 그래서 수형자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수형자 외에 미결 수용자, 사형수 수용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감치자, 유치자, 법정에서 손을 벌어가지고 감치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집행유예 받아가 보관찰을 받고 있는데 보관찰 준수상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취소 유무를 재판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건 유치자, 뭐 이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자,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 모두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협의의 수용자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보안처분은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이 있는데, 대인적에는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 즉 수용하는 것이죠. 자유를 제한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광의로는 자유 박탈 보안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뭐고 광의라 이해하고, 여기에 우리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뭐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 사회 내 처우, 보관찰 등 다 포함돼서 사회 내 처우까지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최광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용어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는 것은 아는데, 단지 수용자와 수용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교정의 어떤 범위 자체가 최광의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교정을 그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왜? 교정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교정의 어떻게 보면 끝이 어떻게 보면 교정이 됐죠. 가석방 나가게 되면은 또 가석방 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교정교화를 시켰느냐. 그 시작이 교정교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다시 범죄 행위가 된다.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교정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정이 하나 전체적인 것이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전체적 관점에서 교정을 우리가 취급하면서 그 최광의의 관점에서 교정을 접하면서 그 전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범죄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재벌을 방해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를 방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특성이 내재되기 때문에 최광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정의 범위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광의의 관점에서 사회 내 처우를 포함하는 최광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정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석방이 나가도 보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또 가석방이 취소되고 우리가 수용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은 최광의의 입장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 교정의 의미를 보면 살펴보면 교정 영역이 확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취급할 수밖에 없고, 이 최광의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보면 형사정책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 교정에서 다뤄보는 분야, 이것들이 전부 뭡니까? 최광의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교정의 의미를 살피면 전통적으로는 교정이라는 시설 자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옥이라는 거, 처벌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많이 그래서 감옥이라는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많은 그 가치를 보였는데, 감옥의 시설뿐만 아니라 수용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령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행령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현대적으로 교정이라고 이해할 때는 뭐 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은 교화 개선 활동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교정은 이는 교화 개선,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기 위한, 또 우범자도 포함한 모든 어떤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의 총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교정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교정본부에서는 교도소, 구치소를 관장하고 있죠. 그리고 보호는 우리 교정과 보호를 크게 나눕니다. 보호는 우리가 이 시설 내 처우 또는 사회 내 처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소년은 치료감호소, 또 소년 분류심사원, 사회 내 처우 같은 업무를 주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는 교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죠? 교정과 보호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빨리 교정보호청이라든가 외청으로 독립해서 하나로 일관된 어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령과 교정을 살펴보면은 구금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행령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행령이라는 하는 말 자체가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행위는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법률을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률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처벌을 중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정이라고 하는 이탈 이론까지 포함시키고 있죠. 이탈 이론한 것은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뭐 가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을 기운다든지 이와 같은 범죄자들도 이와 같은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도 전부 포함시켜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다, 이념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은 교육형 사상과 또 교학 개선을 중심으로 결국 교육형도 실정주의 입장에서 교학 개선도 결국은 실정주의 입장이죠. 사회복귀를 중시하면서 교정이라는 의미가 중시될 수밖에 없고 2차 세계대전은 보편화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범죄 방지 미 범죄자 처우회의라든가 또 유엔 피구범죄 처우 최저 규정 규칙이라든가 처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게 됐죠. 그래서 범죄인 처우에 관한 학문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정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처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처우라는 개념이 보편화로 되면서 우리 교정학이라는 학문이 2차 대전 후에 독립학문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정도 자유구금제에서 교정처우 중심. 그렇죠. 옛날에 우리 행령이라든가 또 감옥이라든가 할 때는 결국은 자유를 구금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를 줬지만은, 우리가 실정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처우를 해서 개선시킨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그래서 자유구금제에서 교정처우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물론, 고전학파와 실전학파가 고전학파 실정주의가 등장한 것은 1876년, 벌써 뭐 백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와 같은 학문이 주장했던 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되는 데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편화된 어떤 그런 경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유엔의 주도하에 그와 같은 처우라는 개념으로 그 관점에서 범죄자를 우리가 재벌 방지해야 되고 또 그 재벌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처우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논리가 보편화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정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에서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정 또는 처우라는 말을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교정의 이념을 살펴보면은 우리 고전학파는 보면 범죄라는 행위 자체를 중시했죠.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상한 응벌을 하고 형벌의 위활에 의한 범죄 예방, 즉 일반 예방을 중시했죠. 또 그리고 실정주의는 범죄자라는 사람을 중시했죠. 범죄자는 비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소질과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소질과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이냐. 이 처우라는 관점이 중시될 수밖에 없고 처우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범죄인이 생물학적 원인이냐 심리학적 원인이냐 사회학적 원인이냐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우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개별이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개별 처우라는 말을 우리가 형집병법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처우라는 개념 개선과 재사회화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발전 과정을 이래서 하면 엄령 덕거제 수용자를 우리가 혼자 구금해서 정신적인 감화를 주하다가 일을 시켜서 산업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수용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근로를 시키면서 우리가 반성하게 하는 그런 거. 누진제도는 수용시설 수용하더라도 수용자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만큼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단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분리제도는 실정주의 이익학에서 우리가 개별 처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이자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 분리처우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방처우는 범죄에 따른 시설 내 수용해서 처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범죄가 따라올 것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와야 되고 이 개방처우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처우라고 하죠. 또 현대 이 개방처우에서 지금은 발전해 나가가지고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자유형도에 우리가 가능한 범죄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할을 집행한다든지 방법에서 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사회 내 처우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보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 철저히 교육해서 처벌적 효과를 가미한 중간 처벌의 제도가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죠. 예를 들면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중간처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교정의 새로운 관점에 보면은 결국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적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이렇게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추세가 있고, 하지만은 자유행위는 개선과 특별 예방, 범죄에 대한 개선과 특별 예방의 관점과 함께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벌적이고 응보적인 성격과 함께 일반인에게는 범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징역형을 받는다, 좋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어떤 일반 예방적 효과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보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자에게 수용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효과는 수용하면 사회 내에서 범죄를 다시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내에서 무해와 사회 내에서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보호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과 실현 원리 보면은 교정의 목적은 결국은 처벌을 해서 교화 개선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스스로 속죄하고 교화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심성에서 모든 걸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하면서 개선 노력하는 마음, 범죄자 자신의 마음가짐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이것을 제사유라 그래 하죠. 우리 그 형집병법에도 이 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라는 이와 같은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현 원리는 격리의 과학, 즉 다시 말해서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더라도 우리가 개별 처우하고 해서는 분류 심사를 해서 거기 합당한 우리가 분류 심사를 해서 거기 개별 처우하기 위한 격리의 과학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분류제라든가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처우의 개별. 처우를 가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 개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범죄 원인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범죄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해결 방안, 또 개선 방안을 모시게 된다. 그리고 양형 절차의 합리화라든가 수용시설 다양화나 이와 같은 관점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사회화는 결국은 범죄인이 돌아갈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와 유사한 처우를 해줘야만이 시설 내에서도 그래야만이 범죄인이 사회에 재복귀하기 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죠. 처우를 인도와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 기준을 보장해 줘야 된다. 범죄인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범죄인도 기본적인 어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각종 인권 보장 제도가 우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죠. 정의원이라든가 소장 면담이라든가 인권의 진정이라든가 각종 진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각종 소송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관리 운동은 즉냐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범죄자에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운영할 필요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는 우리가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결 수용자 수행하는 것도 또 그렇죠. 원만한 우리가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고, 도주 같은 게 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것도 다 그와 같은 측면이죠. 그리고 또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 그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로부터 격리는 미결 수용자를 우리가 수용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개별화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우리 고전학파가 되고 나서 전혀 법대로가 원칙대로다. 원칙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판사가 재량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법률을 우리가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근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노인이라든가 소년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적용이 재량권을 좀 부여해야만이 우리가 판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했죠. 법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법률의 개별화, 재판의 개별화, 그다음에 교정의 개별. 교정의 개별화는 범죄자를 개별 처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와 같은 순서는 법률, 재판, 교정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래 이해할 수 있겠죠. 교정의 발전을 과정 처음에는 감옥이라는 것이 개념이 등장하게 됐죠. 우리가 시설 중심으로 감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감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렇게 감옥은 시설 중심이 아니라 결국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형을 집행한다. 범죄자를 형을 집행한다 점에서 행령학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교육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측면이 내재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중시하게 교육을 시켰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우를 해야 된다니까. 소질론적 원리론적 관점에 접근하고 환경론적 원리론적 관점에 접근해서 우리가 범죄자를 개별 처우해야 된다. 이게 교정 처우론이죠. 또 교정 교육학이라고 하는데 치료 또는 처우, 개별 처우론을 바탕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행정학에서 교정 처우를 발전하다가 1970년대 되면 교정 보호론, 정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신응보론 입장이죠. 이때까지는 효과가 없었더라. 그러면 응보형으로 복귀하는 차라리 바람직하다.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되 우리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정의에 입각한 처우를 해주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재범률을 낮출 수 없고 범죄 자체를 줄일 수 없다면은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리들이죠. 법률적인 보호를 강조하고 선별적 무능력화. 그렇지만 그린우드가 선별적 무능력화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모든 범죄자에게 과거 고전압과 같이 그렇게 법대로 원칙대로 모든 것을 처벌할 수 있냐? 시대가 많이 변했죠. 세상이 복잡 다원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같은 논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누범자에만 중범죄를 범하는 누범자에 대해서 우리는 선별적으로 무력화 조치를 취하면은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그 현실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게 되죠. 회복적 사법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이 범죄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고 범죄를 인간관계 침해를 보고 관계 침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원상 회복 사법이죠. 모두가 주체가 되고 원상을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이 내포하고 있죠. 교정학의 발달 과정 보면 발달 과정 여러분 알아보죠. 감옥학, 그다음에 행정학, 교정처우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정보호론 또 정의 모델과 같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죠. 교정의 복잡성은 교정이 또 복잡죠.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하기다가 참 복잡죠. 또 교정인의 대상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도 절대적 개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각각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응보와 또 억제라든가 교학 예사라든가 무력화 등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 차이점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고전학파와 실전학파와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 모델 같은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념에 대해서 또 차이가 많죠. 교정학의 종합 학문성은 결국 교정은 처벌과 처우 모두 같이 내포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중간 처벌을 가는 것도 사인의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적 효소를 가미한 것이고, 우리 교정시설 수용하는 것도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처벌만 하면 되느냐? 궁극적인 가치를 처벌보다는 처우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70년대 와서는 무력화를 그린리드가 선별적 무력화 등을 주장하게 되죠. 교정의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교정시설도 역시 소사회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교정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반사회적인 어떤 그와 같은 이상심리, 이상성격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범인성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은 심리학에서 유래를 했고, 이 심리적 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교정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처우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심리적 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티스는 나띵 워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실정교육 입장에서 범죄자가 처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효과를 그런 거 없다, 뭐 이와 같은, 그러면서 정의 모델을 주장한 학격 중에 한 사람이죠. 규범학적 측면에도 중요하죠. 규범학적 측면, 규범 자체가 우리 형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가치 같은 것은
효율적인 방안, 뭐 이와 같은 또 형사사법 체계,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교정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회학, 심리학, 또 뭐 우리가 생물학적 생물학, 또 뭐 우리가 교학에서는 교육을 중시하면 교육학, 뭐 이와 같은 모든 학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진 그런 학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정의 상호 관련사는 인적과학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 간학문의 학계적 성격을 진다. 이 간자가 사이 간자를 여러 학문들 사이다. 그런 종합적인 말과 똑같죠. 요 학제적 할 때 제자도 여러 학문 여러 제자죠.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에 관련된 학문이다. 그래서 이 종합적 간학문의 학제적이라는 말은 용어를 달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는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교정의 한계를 보면은 교정 실험 목적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제약은 책임주의죠. 교정이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나무를 바로잡는 것인데 결국은 형기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법구분이다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6월에 징역을 받으면 6월 되면 석방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정이라는 어떤 본래의 이념적인 측면에서부터는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그 교정을 신뢰하는 데서 가장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제약적인 요인은 우리 책임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식이 부족하다. 교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범죄에 있는 것은 처벌을 받고 처벌은 또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내려져 있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이 좀 빈약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조직의 특징이 사람의 대상이죠. 사람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불명확하다. 사람이 심적으로 개선된다. 어느 정도 개선된다.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특정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출소했을 때 또 사회 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목표의 복잡성과 갈등. 그렇죠. 교정 목표는 우리가 보면 고등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벌이라는 관점이 들을 수 있고, 실정아빠 입장에서 처우 또는 교정이라는 관점이 들을 수 있고, 또 원상회복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회복적 관점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범죄 현상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고 인간과의 침해를 원래의 침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그런 것을 해야죠. 또 정의 모델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다. 그죠? 또 교정에 대한 오해도 교정에는 범죄자만을 우리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죠. 미결 수용에는 무죄 추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죠. 형이 확정자가 그렇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라든가 우리 보호관찰이라든가 사인의 처우받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교정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독 시설내 수용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만큼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에 수용해서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자와 교도관의 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와 상호 교환 관계. 상호 교환 관계는 이권을 우리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도관은 수용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하고 또 수용자는 교도관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호 의존 관계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학문적으로는 청사 정책은 1930년대에 뭐 독립 학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 교정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학문적 독립성을 갖추게 됐다. 왜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유엔을 비롯해서 유엔 범죄 방지 범죄자 처우회의, 유엔 피고범죄 처우 체제 규칙 이와 같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학문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학문적 개념을 살펴보면 형사정책과 교정학은 조금 차이가 있죠. 형사정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학문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하죠. 또 교정학은 실질적으로 범죄를 위반한 범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그래서 이 학문적이냐 실제적이냐 따라서 우리가 의미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교정학은 실제로 범죄자를 중심으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라는
난 이탈 이론까지 포함되는 어떤 그런 관점이고, 이런 형식적으로 형법에 저촉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런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교정학은 개별적 관점이겠죠. 부분적 관점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형사정치의 범위가 넓은 만큼 가변적인 측면이 강하지만은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정적 측면이 강한 그런 특성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욕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외화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 자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풀이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틀린 내용이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 같으면 되겠습니다. 범죄자 처우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이 있죠. 처벌을 위한 교정하면 뭡니까? 고전학파일 때죠. 그다음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은 교화 개선이 나니까 실정주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사법 정의를 위한 교정은 뭡니까? 여러분 정의 모델을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이죠. 처벌을 위한 교정은 우리 구급 모델을 들 수 있고,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은 어른 모델은 범죄자는 환자다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 치료를 해야 되는 관점이죠. 적응 모델은 범죄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성격이라든가 이상심리나 이상성격이다, 이걸 교화 개선시켜야 된다. 반사회적인 성격이나 심리를 개선시켜야 된다. 교화 개선시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개선 모델 또는 적응 모델이라고 하고, 재통합 모델은 사회에 재정하는 데서 범죄자하고 지역사회하고 범죄자를 다시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 통합하는 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법 정의를 위한 모델은 정의 모델인데, 범죄자에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돼. 처우의 공정성을 기하고 교정제도,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치료라든가 개선이라는 모델 하에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과 같은 것을 좀 있으면은 교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 같은 관점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처벌을 위한 교정,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 사법 정의를 위한 교정.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이 처벌하는 말만 하면 고전학파, 그다음에 교화 개선 나오면 뭡니까? 실정주의 이론을 바탕하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법 정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적 고전학파 입장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바탕하고 있다. 이거는 관점에서 어디 갔냐? 결국은 소질론적 관점과 환경론적 관점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두는 데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범죄인 처우를 살펴보면은 17세기 후반에 존 하워드가 고전학파가 수용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존 하워드가 유럽에 있는 300여 개의 과목을 전체적으로 5번 정도 이렇게 쭉 계속 달아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는 것이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됐죠. 19세기 후반에도 처우를 중시하다 보니까 또 교육형 개성형 목격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점이 있죠.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처우가 보편화되면서 교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범죄인 처우의 관념이 정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앞에면 해도 수용자의 인권이라는 측면보다도 수용자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관리 중심 상태에서 우리가 수용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고려하는 측면이지, 수용자 자체를 권리, 의미, 주체로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우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 불과했죠. 그다음 범죄자 처우의 형태를 보면 사법 처우는 교정 단계에 이어서 사법 단계에서 우리 거치는 처우를 하고, 교정 처우는 교정 시설 내에 적용하고, 보호 처우는 우리가 가석방을 나간다, 보호관찰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처우다, 그래 이해가 되죠. 또 교정 처우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집행유예 받으면 바로 보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법 처우 연결하거나 교정 처우 이후 가석방 등과, 그래서 우리가 사법 처우, 교정 처우, 보호 처우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범죄자 처우의 형태를 보면 인도적 처우, 공평 처우, 개선 목적에 적합한 처우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주의, 공평주의, 과학주의, 개별 처우주의, 사회 접근주의, 법률주의. 법률주의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죠. 인도주의는 인간적으로 취급해야 되고, 공평은 모든 수용자 수용자가 하나 공평하게 처우해야 되고, 과학주의는 뭡니까? 개별주의, 개별 처우 중심. 개별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 같은 의미를 지니고, 사회 접근적은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재사회화이기 때문에 그 사회 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정의 역사를 보면 복수적 단계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이죠. 형벌의 사회화가 이르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어떤 응보, 보복, 복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신적인 타보와 그 다음에 탈리아 보체, 동해보복 사상, 속죄 분들이 있었고, 위화적 단계에서는
국가가 성립된 이후죠. 형벌이 국가가 이래가지고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범죄 행위라 자체가 국가에 대해 도저이다, 반역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도저이고 다수가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익으로 잔인했죠. 가리는 행동이 대표적인 형법이고 당시에 순회판사 제도였다. 이 위화적 시대에 어떻게 순회판사가 있느냐.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지만 서양은 그래 봉건주의 시대다. 그렇게 봉건주의 시대에 그 봉건 군주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순회판사가 순회하면서 재판했다. 그래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죠. 교육적 개성과는 형벌의 법률화, 즉 고등학파 시대에 등장했죠. 우리가 전부 인권노조 사상에서 박애주의 사상을 부려주고 형벌의 인도 또 그러니까 잔인한 형벌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주장해야 되죠. 제형 균형주의 뭐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해야 되죠. 그다음 자유행을 이제 시작된 시대가 교육의 시대다. 과학적 초고등학교는 과학적 초고니까 초고로 가는 말이니까 실정주의 이론이 제대로 정착된 시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형벌의 개별화가 교학 개선, 사회 방위 중시 사상을 중시. 이거는 뭐 목적형주의 관점에서 풀이한 것이죠. 그다음에 형벌의 개별화. 그다음에 사회적 권리 보장 및 국제적 협력 단계로 들었습니다.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의 초보가 강조되고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고 교통 제도가 개선진 그런 어떤 시대를 이야기한다. 국제협력 시대는 우리가 롬버로조가 범죄인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정주의 시대부터 우리가 국제협력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 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됐죠. 교정관련 국제회의를 보면은 범죄 인류학회가 롬버로조가 범죄 인류학과 연구를 중심하는데 범죄 인류학회가 롬버로 중심으로 됐고 범죄 인류학회로 하면 여러분들 롬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죠. 국제 형사협회는 리스트, 하멜, 프린스 등이 우리 결성을 했는데 단기 자유형 비판 리스트가 세계 처음으로 뭡니까? 최초로 단기 자유형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제형사협회는 반드시 단기 자유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범죄인을 불리는 개선 가능, 개선 곤란, 개선 불가능 같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 방위적 측면에서 범죄인을 분류했다. 그죠? 국제형사협회고 국제형사협회의 국제형법학회로 발전하게 됐죠. 국제형사협회를 개성했고 국제범죄학회는 세계 범죄 대회를 개최하는데 비정부기구다. 이걸 또 알아두십니다. 비정부기구이고 유엔의 유럽과 유엔의 자문기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비정부기구다. 그다음에 국제형법 및 형무회는 1950년까지 12차 대회까지 종속하다가 유엔에 인계했죠. 국제형법 및 형무회를 인계한 것이 무엇이냐?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 처우회다. 그죠? 국제형법 및 형무회를 개성했고 1955년에 유엔 피고범죄 처우 최종 규칙을 제정했고 매 5년마다 개정가 있죠. 정부 단위 조직이죠. 여기는 뭡니까? 국제범죄학회는 비정부 단위고 우리가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 처우회는 뭡니까? 정부 단위 조직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범죄 피해자회는 상당히 늦게 생겼죠. 1973년에 국제 피해자 학 심포지엄이 일어났고 매년 3년마다 개최가 있죠. 제3회 대회 때 1979년에 세계 피해자 학회가 설립됐고 매 3년마다 좀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들이 와서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범죄 생물학회는 오스트레일리아 렌트에 의해서 창립됐죠. 이 생물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방위협회는 그라마티카 앙셀이 신사회 방위론을 주장했는데 사회 방위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가 그라마티카 앙셀이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태 교정본부장 회의는 1980년부터 개최됐고 매년 개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25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국제 형사협회가 국제형법회의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범죄학회가 지금 매 5년마다 개최되어 있고 비정부기구다 하는 거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국제형법 및 형무회가 뭐고 국제범죄 및 범죄자 처우회의로 개선으로 발전을 했다. 그죠? 요 개선을 해서 발전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학회. 이런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자꾸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측면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태 교정본부장 회의는 지금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정본부장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이 교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정학이 참 새로운 학문이죠. 문제를 푸는 데서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는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이고 또 우리가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여러분들 가면 공부할수록 이 현행법도 이와 같은 어떤 논리와 개념 속에서 정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법을 이해한다든가 문제를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그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